간밤 뉴욕 증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연이은 혹평을 들으면서 알파벳이 AI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변동성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강세로 시작했는데 끝까지를 지키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도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AI TPU와 같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테슬라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서 AI5. 상승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성이 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자체 칩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수급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변동성의 이유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그 펀더멘탈이냐 수급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어제랑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수급은 뭐 뉴스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하루 또 일주일이 크게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 수급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코스피가 거의 20%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코스피가 20% 가까이 오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은 대체로 보면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99년, 뭐 2000년, 뭐 이렇게 그 아주 이제 버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게 오르고 나면은 대체로 한두 달은 또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더 많이 관찰되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코스피의 어떤 뭐 변동성의 확대라는 것들이 뭐 저희가 뭐 특별히 뭐 기업의 이익이 뭐 크게 나빠졌다라고보다는 뭐 그냥 10월 달에 좀 많이 과속을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속도 그런 이제 조절. 속도 조절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 뭐 개미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걸면서 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지금처럼 이제 급락하는 상황들이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풀리면서 신용이 털리면서 실제로 뭐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수급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어떤 경우에 이런 레버리지를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도 이제 급등락 계속 하는 게 그 요인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로 좀 마무리됐는지를 보려면 결국은 이제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까다롭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미리 이제 이런 그 방어 체제를 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그 어떤 빚에 의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좀 나오고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1월 들어서 좀 주식을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변동은 굉장히 좀 큰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패닉이라든지 뭐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어쩌면 크게 반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그냥 뭐 쉽게 그냥 퉁 쳐서 말씀드리면 정말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샀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적정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 차원에서 조금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가 크게 반전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마음은 왜 이런 걸까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11월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거센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왜 매도세를 계속 보이는 걸까요? 예,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가 그한 5월, 6월부터 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10월 말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크게는 역시 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연말을 앞두고 일정 부분은 좀 덜어내는 그러니까 즉 아마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 두 종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덜어내고 비중을 이제 원래대로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매도세가 그동안에 좀 나왔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편이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 변화가 최근 한두 달, 한 두 주, 석 주 정도 보면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샀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이 약간은 일단락 됐을 거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급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 일정 부분 좀 덜어내는 작업들이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압박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좀 투기성이 강한 좀 레버리지 형태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했던 미국의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연준의 뭐 12월 금리나 뭐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압박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조금은 좀 그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순매도를 되게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말 한국 시장을 꾸준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막 엄청 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작년부터 해서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을 꾸준히 사고 있는 주체는 금융 투자 주로 이제 ETF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물론 외국인들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 ETF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ETF 자금의 유입이라고 하면 결국 또 그것도 개인이잖아요. 네. 보통 연금,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들에서 ETF가 유입이 되면서 들어오는 건데 실제로 그런 ETF의 롱텀 투자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해외 ETF를 주로 사잖아요. 오히려 한국 ETF보다. 그리고 이제 테마형 ETF들을 개인들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봤을 때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 뭐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순매도를 이렇게 누적해서 그려보면은 그래도 이 금융 투자 ETF 자금이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퇴직 자금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연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주가가 오를 때도 막 흥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떨어질 때도 아주 흥분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한국 주식시장 내에 꾸준히 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하방을 단단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 시장에 어떤 이런 그 단단한 매수 주체가 있을 때의 시장은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빠져도 아주 심각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자금들이 있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 급하게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러한 자금들이 아직 시장 내에 있다라는데 좀 더 안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 정부랑 이제 국민연금 함께하는 이 사자협의체가 발동이 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계속 정부가 뭐 구두 개입도 하고 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자협의체를 한다고 좀 달라질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일본 그 정부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멈출 수는 있는데 이걸로 어떤 환율의 어떤 추세를 바꾼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쨌든 사자 협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저희 이제 뭐 해외 투자,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률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의 어떤 추세 자체가 변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구두 개입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속도다. 속도를 늦추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가 한쪽으로 과격하게 쏠리는 거를 막는 정도이지 지금 나가고 있는 돈들을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도 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된 건데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이제 같이 가면서 이게 좀 가속화된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금이 원래 하던 어떤 해외 투자를 멈춘다, 속도 조절한다. 이것도 사실은 큰 계획 하에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걸로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1,400원대에 대한 레벨이 실제로 이제 뉴 노멀인 걸로 저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요즘 환율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요즘에 이제 금리가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 1,500원대 환율은 좀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이 환율 방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그 시각 자체가 조금씩 내년이 가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나 연말을 전후로 해서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에 하는 걸로 또 바뀌었잖아요. 며칠 만에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원화가 그래도 조금은 위는 좀 막힌다, 약세도 어느 정도 막힌다라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 더 돌아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그 금리 차와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순매수를 굉장히 어떤 심각한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의 움직임보다는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의 어떤 속도,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어떤 그 포텐셜 이런 것들 좀 더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한국과 미국과의 저희 그 금리 차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역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원화가 약할 거다. 아니면은 내가 달러가 있어도 이거를 환전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외화 RP나 외화 예금에 넣어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환에 대한 압박이 좀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앞으로는 조금씩 더
확대되기보다는 좁아질 거다라는 어떤 이런 그 시그널이 조금씩 주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 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좀 바뀔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영은 하진 않지만 외국인들도 무조건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외화 자산을 매입하는 거와 원화 자산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시차들이 이래도 금리 차가 좀 바뀌게 되면 조금씩은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하루 만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또 빅컷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빅컷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연준의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해지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노이즈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처럼 연준 내 의견이 이렇게까지 갈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아마 또 내년 5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 퇴임하고 나면 더더욱 아마도 이제 연준의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50bp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50bp씩 인하할 정도로 위급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3%대 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아주 지금 고용이 나빠지고 있고, 고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돌아선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침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게 되면 25bp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도 아마 내년 한 1분기를 지나고 나면은 대체로 좀 멈출 가능성이 좀 클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양적 긴축 QT라고 네. 불리웠던 걸 이제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원래 하기로 하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부 다 상승세로 돌았는데, 이게 유동성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사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잘 안 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원래 발행을 해야 되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던 채권을 많이 팔아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그 재무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 시중에서 이제 자금을 특히 뭐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려웠었지 않았나. 그래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셧다운이 끝나도 잘 안 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너무 빚이 많고 이 재정 적자가 심한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는 장기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또 단기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앙은행이 QT를 멈춰서 채권을 파는 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를 멈추게 되면은 물론 이제 QT의 매각 자체는 원래는 장기 금리입니다만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그 자금의 어떤 그 물꼬가 조금 터지면은 단기 자금 쪽으로 또 서서히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QT를 중단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12월 1일부터인데 그렇죠. 미리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준 거는 상당히 이제 미국의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활로를 좀 그 숨통을 좀 틔워줬다는 측면에서 요인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던 주가들이 나름대로 좀 반등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써보셨나요? 제미나이 3? 네. 다 쓰죠. 써보셨어요? 다 쓰죠. 지금 뭐
대학원 공부하는 제 친구는 제미나이 3 없이 자기 논문 못 쓰겠다고 그럴 정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미나이 3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알파벳이 상당히 강세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증시에서 꼭 한 종목만 튀어나가는 게 약간 또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딥시크의 데자뷰의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AI 버블이다 뭐다라는 얘기를 막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가가 굉장히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공매도 얘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이익 대비로 봤을 때 뭐 30배, 40배밖에 안 되고 이익을 계속해서 뭐 매출이나 이익이 60%씩 나는 회사니까 이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문제가 됐었던 게 너무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에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GPU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시간 내에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코어 위브 같은 회사들이 올해 4분기에 지어져야 할 데이터 센터를 올해 못 만들고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되면서 이게 공급 부족 문제라는 게 정말 생기고 있고 바틀렉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주었는데 오히려 이제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저는 이런 그 바틀렉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제미나이 3의 그 바탕이 되는 TPU라는 이 구글이 만든 이 AI 칩은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바틀렉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된다,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AI 버블론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게 이 TPU가 좋아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GPU도 쓰긴 합니다만은 GPU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지금 오픈 AI 사단, 오픈 AI와 그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예를 들면 오라클, 순환 출자 구조로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약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또 거기 내에서는 또 더 치열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알파벳만 혼자 끈다라는 거가 주는 의미는 AI 버블론,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은 한풀 꺾일 거다. 대신에 이 빅테크들 내에서 너무나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했었던 뭐 이 오픈 AI 사단, 구글, 뭐 이렇게 뭐 그록 뭐 이런 사단들끼리의 어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매도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왔던 벌이가 무슨 리딩방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펀드는 그냥 청산하고 오히려 리딩방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2005년 5월에 소위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라는 것에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의 시간이 컸고 결국 큰 돈을 번 거는 2008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재작년에도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했었는데 사실 좀 대패했죠. 네,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맞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뭐 GPU에 대한 어떤 그 감가상각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진 않고 분명히 근거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AI의 어떤 그 생태계를 크게 흔들 만큼의 어떤 강력한 어떤 논리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저는 크게 이제 영향은 좀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특히 그 이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는 이 매도 포지션이 결국 옵션이잖아요, 옵션.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올 때마다 흔들거릴 거고 거기에 또 베팅하고 이 AI에 너무 그 독주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또는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올 때마다 조금씩 좀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버블 논란에 이제 젠슨왕 CEO가 좀 답답했던 건지 주요 고객들한테 7페이지 분량으로 네. FAQ 보냈잖아요. 되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데 이거를 어떤 자신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주가가 사실 엔비디아가 요새 좋지 않으니까 어떤 주가 방어를 하려는 차원의 성격이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AI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제미나이를 약간 딥시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좀 경험을 했었던 뭐 GPU가 덜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그 혁신에 있어서의 어떤 한 단계들을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돈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AI 버블론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이 산업이 빨리 커져야 되고 더 자금을 조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빅테크 기업들도 뭐 계속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고 그만큼 또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AI 버블론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AI 인더스트리에 대한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AI가 정말 과잉이거나 또는 과도해서 문제라기보다는 AI인 산업과 AI가 아닌 산업 간에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불편함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가가 비싸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7개 기업들만 좀 PER이 이제 20배, 30배 되는 거고 이 AI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을 빼고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냥 15배, 16배입니다. 지금 뭐 유럽도 일본도 다 14배, 15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빅테크들을 빼고 보면 별로 안 비싼데 미국 기업들이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만 보면 생각보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또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젠슨왕 CEO가 그런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AI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가지고 이 AI 성과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아닌 일반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투자자들한테 좀 확신을 좀 심어주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어제 같은 경우 2027년도에 브렌트유 30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 미국에서 근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유가 하락으로 다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 네. 전체로 보면은 금리 인하도 해도 되고 주가도 올라가도 되고 유동성 장세도 돼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직접 보고서는 보지 못했고 네. 뉴스에서 이제 언급된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JPMorgan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내후년이 되면 이제 2배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지금 한 60불대니까 이제 한 반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그 브렌트유 전망을 얼마로 했냐면 57불, 56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원유의 수요에 비해서 요즘 뭐 중동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그 남미 쪽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남미 쪽에서도 공급을 많이 늘리면서 또
이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원유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더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공산품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이 유가의 하락 때문에 좀 덜 해도 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속도가 아주 가파르진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굉장히 좀 호재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처럼 또 원유를 고스란히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져 주면 그나마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큰 상황에서 이렇게 유가가 하향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내수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상외로 또 유가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뉴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